마지막 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와 고구려의 남한강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충주 고구려비가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또 충주 고구려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따지기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개 79년 2월 달에 예성동호회라고 당시 이 시점에는 충주시와 중원군이 갈려져 있다가 나중에 도농복합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중원군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예성문화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의 명칭은 예성동호회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고학 또는 문헌을 하시는 분, 또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친목단체로 그 충주 일원의 문화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 답사 중심으로 이제 했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월 달에 충주비를, 그러니까 당시에 중원고구려비였죠. 가금면 입성마을에 있는 입성리를 가셔서 거기서 문자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장준식 선생께서 지금 충북 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단국대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단국대학의 정용호 선생님께 3월 말에 말씀을 드렸더니 4월 달에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8월까지 단국대 주관으로 해서 관련 학자들을 쭉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짤막한 글을 쓰면서 하나 실수를 했던 것이 이 예성동호회의 답사 시에는 비석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문자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장준식 선생을 뵀더니 내가 다 문자 확인했었는데 왜 너는 이런 글을 안 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성동호회에서 이해 8월에 자신들의 친목 잡지를 냅니다. 예성문화라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정용호 선생의 술회 또는 학술지에 소개된 내용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문자 흔적을 확인했다라는 걸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는 아마도 우리가 발견했어라는 것을 빨리 알리고 싶으니까 당시에 학술지라기보다는 그 동호회지 같은 데에다가 실었던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마침 또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잘못도 바로잡을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국대학의 조사는 그해 말에 사학지 13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글이 실렸는데 이것이 충주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시금석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서 거론은 되었었습니다. 증빙을 하는 과정 또는 받아들이는 이해의 정도,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이거는 20주년이 된 1999년서부터 준비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늦어져서 2000년 2월에 당시의 고구려 연구회, 지금은 고구려 발해학회라고 명칭을 확대 개편했습니다만 여기서 3박 4일 동안 충주에 모여가지고 한 40~50명이 공동으로 성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술대회를 거쳐서 그해 말에 고구려 연구라는 학술지에 간행을 했습니다. 이 두 건이 아마 충주 고구려비 이즈음까지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공동 연구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삼국시대를 다룰 때에는 아주 100이면 100 다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가 어떻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이 두 건의 공동 연구를 보면은 이 연구지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아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준비한 한강을 품은 고구려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고구려가 한강을 어떻게 경영했는가에 대한 이해 방식 또는 인식이 다 다르듯이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상이한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이 40주년 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대단과 한국고대사학회에서 공동으로 판독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11월에 발표를 했고, 그보다 조금 일찍 고대학회에서도 학술대회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연구 논문은 딱 한 40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편 정도 나온 건데, 예전으로 따지면 1년에 한 편 나왔으면 많이 나왔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래에는 고대사 연구자들이 상당히 수나 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4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인적 자원이 풍부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본격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마 학계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비에 12월 23일, 요 파란 거는 좀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12월 23일 갑인이라는 연도 월일 간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23일이야 또는 12월 25일이야 이렇게 판독 자체를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12월 23일 갑인이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80%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12월 23일 갑인인 해가 또 여러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449년이야, 뭐 481년이야, 420몇 년이야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근래에는 요 12월 23일 갑인은 최소한 449년이다 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야, 다른 해야 라는 견해 여전히 글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449년 설이 초기에 481년을 뒤집고 449년으로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주고구려비를 연구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자, 지금 아까 보셨던 충주고구려비는 발견 또는 등장 직후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이런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는 충주고구려비 지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책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으로 제시해 드린 책자인데, 이 책자는 고구려와 동북민족, 고구려와 강역, 그러니까 고구려가 동북민족이나 동북쪽 땅을 어떻게 장악했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북이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입니다. 2004년에 길림 문물 출판부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에 떡하니 충주고구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가 동북 지역에 살았던 집단 또는 그 강역을 따지는 거라서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내용 한마디도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표지에 그것도 충주고구려비가 등장합니다. 이분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중국 고대사 전공하시고 중국 사학사에 대한 글 조금 쓰신 분인데, 고구려사 관련한 글 업적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서를 하나 떡하니 내놓았으며, 그 저서의 표지에 전혀 본론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충주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의 논리는 고구려가 장악했던,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다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충주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의 고구려의 세력권, 고구려의 영역, 이게 다 중국 땅이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삼국시대 관계사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월 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형, 여제, 형제처럼이라는 표현이겠죠. 형처럼, 동생처럼. 고구려와 신라 관계가. 그 다음 또 보시면 대왕국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왕은 당연히 고구려의 왕이 되겠죠. 어느 왕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449년이라면 장수왕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갑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449년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 대왕국토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신라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매금토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매금토라는 말도 있고 신라토라는 말이 있는데 신라토 안에 있는 당주, 신라톤의 당주인 하부 바리사자, 보노노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톤의 고구려 당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톤에 고구려 당주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481년 동해안 지역까지 고구려가 공격을 할 때 혹시 고구려 당주의 세력권, 당주가 있었던 곳을 거쳐서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당주가 무엇인가? 많은 그 개설서 또는 사전류에는 지방행정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지방행정관은 곧 군사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방 관료, 지방행정관이 아니라 조정 내의 신하에게도 당주 타이틀을 씁니다. 또 군사 단위 부대에도 당주 타이틀을 씁니다. 군 부대라는 점을 중시했을 때에는 아마 그 200에서 300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하는 부리는 지휘관을 당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요것 이외에 신빙성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 지금 경주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이른바 반고구려적인 운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죽은 인원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단위 집단으로서의 고구려군을 당주 지휘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구려 당주도 한 100명 정도 지휘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차산 사보로도 100명이 있었으면 혹시 당주가 지휘했나? 뭐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삼국시대에서 이 당주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실 그 단양신라 적성비에서도 당주라는 표현은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신라톤의 당주는 신라 땅에서 뭔가 300명을 모집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23일이 이 비문 전체 내용은 다 잘 모르죠. 이 비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 비석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12월 23일을 449년이라고 한다면 또 근래에 많은 연구자들이 아마 그 다음 해쯤에 이거 세우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저 뒤에 가면은 그 신유년 이런 표현이 여기 신유라는 표현이 있죠. 신유라는 표현에 주목했을 경우는 요 근처에 가까운 신유년이 60년마다 한 번씩 그 신유년이 되풀이 되니까 481년이야 해서 449년에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지고 쭉 그것을 저술해 나오다가 이 해당하는 내용은 481년까지도 이어졌어 라고 하는 견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그 외국어 대학의 여호교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것을 제가 그냥 받아왔습니다. 자, 그럴 때 삼국사기 지리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지리지는 국어학계에서는 한국 고대 사회에서의 우리 언어가 어떠했는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라면 역사학계 특히 그 고대사학계에서는 삼국의 영역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는 기본적으로 신라가 통일 이후 구주로 자신들의 영역을 편성합니다. 그 구주는 대체로 삼국시대 때의 신라 땅이었던 곳의 3개주, 또 백제 땅이었던 곳의 3개주, 고구려 땅 전체는 아니지만 고구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한반도 중부 이남이 되겠죠. 그 고구려의 남부에 해당하는 곳에 3개주 이렇게 설정을 해서 9개의 주를 편성합니다. 그럴 때 삼국사기 지리지는 고구려 땅에 3개주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백제 땅에다 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성 지역까지 고구려 땅이라고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아무리 양보를 해도 475년까지는 백제 땅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마도 편의상 국외주로 또 전 세계를 9개의 덩어리로 구주로 보는 것은 중국적인 천하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 이후에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천하는 구주야 라고 편성을 한 것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구주 이외에 지리지에는 옛 고구려 땅, 옛 백제 땅 하는 것을 별도로 모아놨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옛 고구려 땅이라는 것이 물론 그 한산주라고 하는 지금의 서울 일원에서부터 쭉 다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충청 북도 지역 또는 경상 북도 지역에서 고구려 땅이라고 언급한 것만 지금 끄집어내어 본 것입니다. 현재 지명으로 보자면 이것은 충주의 서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대개 음성, 괴산, 청안, 진천, 연풍 뭐 군도 있고 읍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충주를 중심으로 서남쪽에 있는 지명들이 고구려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 때는 뭐라고 불렀어. 신라 주로 경덕왕 때입니다만 신라 때는 뭐라고 했어 라고 해놓은 것이고 이건 고려사 지리지에 조선시대는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서 유추해가지고 찾아서 대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명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음성, 괴산, 청안, 진천, 연풍이 충주의 서남쪽인데 충주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곳도 고구려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 충주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죠. 서북쪽으로 가면 청풍, 단양이 됩니다. 영춘, 단양군 영춘면입니다. 지금은 영월. 그래서 정선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 충북에서부터 강원 쪽으로 동북 지역으로 가는 제천, 청풍, 단양. 제천은 청풍은 제천 문화재단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단양, 영춘, 영월 이러한 것이 고구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소백산맥 이남의 경상북도 내륙 지역에도 고구려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백산맥 이남이면은 신라 판도일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순흥, 영주입니다. 지금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순흥, 봉화, 영주, 예안, 진보, 청송, 안덕, 임하 해가지고 바로 소백산맥 남쪽에 소백산맥을 북쪽에서 남으로 넘어가면 바로 만나는 곳이 고구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지리지의 이러한 표현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는 내 논리와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료는 틀린 것 해버리면은 아까 그 백제의 웅진천도를 볼 때 한수, 한성 이런 거 다 옮겨간 지명이야. 지금의 충청도에서 찾아야 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료는 사료 그대로가 맞다라는 전자에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맞으면 잘못됐음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료가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때에는 이거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주 고구려비에서 신라토내의 당주라는 것이 나오니까 혹시 이런 것이 당주가 주둔했던 곳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중심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충주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강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지역들에서의 중심도 역시 충주입니다. 그래서 충주 서남쪽, 충주 동북방, 충주 남쪽 여기에 집중적으로 고구려 옛 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충주가 그만큼 고구려사에서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충주 지역, 충주 고구려비 지역을 고구려가 장악했는가? 그것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시기부터 4세기 말에 광개토왕이 지금의 한강을 건너서 백제 도성을 공격했던 사례도 있고 또 400년에 광개토왕이 어딘가 배 타고 갔다라는 수군을 동원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보기 5만을 동원해서 경주 또는 임나 가야 지역까지 공격을 가했었으면 무엇인가 육상 루트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그것이 지금의 지반이나
또는 평양 지역에서부터 출병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어느 거점 지역이 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충주 고구려 비이고 충주 이론의 고구려의 세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을 때 충주 지역을 장악한 것이 이런 루트를 따라서 남한강 쪽으로 해서 남한강에서 정선, 영월, 영춘, 단양, 청풍, 제천 거치면 충주로 들어갑니다. 남한강 줄기가요. 물론 제천을 관통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충주로 갔다가 충주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백제 쪽으로 확장해서 장악한 또는 일시적으로나마 점령했던 곳이 이런 지역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이 경상북도 내륙 소백산맥 이남의 경상북도 지역은 군사적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400년 이후에 신라를 구원하고 그 구원에 감사한 신라 나무랑이 직접 고구려에 조공을 갑니다. 그건 광개토왕비에 그렇게 아주 100% 정확하게 조공 왔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400년의 광개토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신라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이전에는 신라 국왕이 직접 고구려에 조공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조공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광개토왕비를 보고 이때 신라 국왕이 직접 조공을 갔구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 지역이 아마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신라톤의 당주의 주둔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영주 지역의 수능면에서 고구려 고분의 영향을 받은 벽화 고분이 찾아집니다. 신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신라의 벽화 고분, 고구려에는 지금 한 100기 이상의 벽화 고분이 찾아졌습니다. 고구려 지역에서는. 백제에서는 뭐 공주 송산리 벽돌 무덤에서 1기 정도, 또 부여 능산리에서 1기 정도, 가야의 경우는 고령에서 1기 정도, 또 신라의 경우는 이 수능 지역, 영주 지역의 태장리, 수능리 이런 곳에서 2기 정도, 이런 정도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읍내리 벽화고분은 대개 539년이라고 편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이.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500년 즈음에 신라의 소지왕이 이 영주 지역에 순행을 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강연 요지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500년에 신라 소지왕이 영주 지역으로 순행을 가서 한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순흥 지역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군사람 8호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시켜서 소지왕의 시중을 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지왕이 궁중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 여인을 못 잊어서 몇 차례 미복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영주를 갑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날 돌아오는 길에 안동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안동이 그 당시 고타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명으로. 그 고타군의 노구가 할머니가 당신 그러지 마시오 하고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의 노구는 흔히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른바 사제, 부당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노구의 말이 그렇게 미복으로 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자꾸 나다니면 어부한테 잡혀. 그러니까 미복하고 본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왕 그렇게 좋으면 아예 데리고 가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왕이 순행을 가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행위라는 생각 저는 안 하는데 위험한 거야 라고 한다면 영주 지역에 아직도 고구려의 파워가 미치고 있었다. 고구려 잔존 세력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었던 군사람이요. 아마 군의 최고 행정을 맡았던 데 그렇겠죠. 그 8호라는 사람이 자기 딸로 하여금 국왕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고구려 세력이 거기에서 강했을 때 친고구려적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무마 차원에서 또는 속죄 차원에서 국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료상으로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 읍내리 벽화고분, 수능에서 나온 이 벽화고분은 539년으로 지금 조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벽화를 그릴 때 벽면에 그 석회를 바르고 그렸습니다. 500년 즈음에 소지왕이 이곳을 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라가 확보를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세력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면 539년에 석회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옵니까? 이 일원에서 석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중령 넘어 단양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60년 땡겨서 여기 김이라는 연간지가 나오기 때문에 539년이라고 하는데 좀 땡겨서 479년 즈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단양 지역의 석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읍내리 벽화고분도 고구려 당주와 연결시켜서 아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는 고구려의 옛 지명과 연결시키고 또 고구려 당주의 주둔과 연결시켜서 순흥 영주 지역에서의 고구려의 장악력 또는 특정 지역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모습,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충주까지 왔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륙으로 온다면 지금 현재 교통로와 거의 유사하게 춘천에서 홍천, 횡성, 원주, 제천에서 충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천쯤으로 와서는 이 정선으로 빠져가지고 혹시 또 동해안선의 삼척이나 이 정선으로 오는 방향의 태백 정도에도 무엇인가 고구려 세력이 있었다면, 하여튼 이 정선을 거쳐서 남한강 줄기입니다. 이게 곧바로 정선을 거쳐서 영월, 영춘, 그리고 단양이긴 하지만 영춘, 단양, 충주 이렇게 해서 이 정선 영월 방면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또 여기다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평창 지역도 중요한 루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자료는 영춘에 있는 온달산성입니다. 이 온달산성의 전경이고요. 이쪽 방면이 영월 그 북쪽입니다. 동북쪽, 이쪽이 서남쪽 단양읍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충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요 자리에 서서 요 강줄기가 이 강줄기인데요. 이렇게 영월 방면으로 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아까 고대 사회에서의 교통로는 대개 강변, 하안이라고 하죠. 그 강변 또는 계곡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운과 수로를 이용한 수운과 유군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딱 감시를 위해서 산성이 축조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차산 이론의 보루도 한강 본류뿐만이 아니라 그 한강 본류로 그 인입해서 들어오는 왕숙천, 중랑천 이런 것을 딱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서 영춘의 온달산성도 고구려의 그 남한강 유역 진출에서 고구려가 쌓았다라는 설도 있고, 근래에는 대부분 신라산성이다라고 하는데, 신라산성일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그 수운과 유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라의 입장에서도 그 북진 이후에 이것을 건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달산성을. 영월 지역에도 많은 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산성이라거나 대야리, 정양산성에서 본 이 남한강 줄기이고요. 그 온달산성과 거의 유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그 서쪽 방면으로 봤을 때가 이게 남한강 줄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강줄기는 잘 사진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 지역에 있는 많은 산성 또한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과거에는 그 청원군이었습니다. 청원군이었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정부 청사들 가 있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청주 지역 일부, 공주 지역 일부, 연기군 지역 전체를 세종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주는 청원군과 청주시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게 합쳐져서 청주시가 됐죠. 그래서 이 조사 당시의 지명으로는 청원군 부강면이었는데 지금은 세종시 부강면입니다. 거기에 남성골에
요 지점에 그 군수기지가 들어오면서 이 산성을 조사하게 되었고 목책을 둘렀던 흔적이 쭉 찾아집니다. 이렇게 일부 건물지도 찾아졌는데 이것은 백제의 축성 흔적도 보이고 고구려가 쌓았다라는 것이 조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언제 쌓았을까 하는 거는 대개 삼국시대를 이야기할 때 편년은 5, 6세기 하고 끝납니다.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적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는 연대가 5세기 내지는 6세기인데 그걸 뭉뚱그려서 5, 6세기 이렇게 해버리고 끝납니다. 이 남성골 산성에 대한 조사도 5, 6세기의 고구려 산성 이렇게 해놓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5, 6세기면 200년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걸 쌓았을까 했는데 이 고구려의 성들은 안전한 지역에 쌓았을 때는 우리가 여기를 완전 장악했어 하고 자신의 군사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른바 포국식으로 해서 계곡을 둘러싸고 아주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거는 그 산성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적군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쟤네 강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위축 들게 만드는 포국식의 산성을 많이 쌓습니다. 또 긴급하게 차지해서 여기를 장악해야지라고 하면 산꼭대기에다가 많이 쌓습니다. 아까 보셨던 온달산성 같은 것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건데 대개 고구려의 성들은 석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골 산성은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6세기의 고구려 산성이 토성으로 쌓인 것과 석성으로 쌓인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직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연구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우리의 산성은 토성에서 석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골에 있는 세종시 북왕면에 있는 이 고구려 산성은 아마 급조한 산성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 기간도 짧고 나온 유물도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짧고 급조한 그러다가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급격히 몰락한 그러한 산성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5, 6세기라고 하면서 이 이론에서는 백제의 산성이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골 산성 또한 고구려가 충주 지역에서부터 계속 남한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금강 쪽으로 접어들어서 온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의 문제는 충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루트가 전혀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고고학적인 자료가 좀 듬성듬성 찾아지면 거기에서부터 왔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남성골 산성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등장한 고구려 유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가 아직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단양 신라 적성비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55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제 연합군이 고구려에게 10군을 빼앗고 6군을 빼앗고 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것이 551년의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나제 동맹군의 밀접한 군사 협력 관계가 거기서부터 서서히 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은 554년에 관산성을 공격하던 당시 태자였던 위도강을 잘 싸우고 있나 보러 아버지인 성왕이 오다가 신라 군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왕의 살해와 함께 관산성, 지금 옥천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놓죠. 그 관산성의 패배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554년에. 그런데 이 신라 적성비는 이 비문 내용에 있는 똑같은 관등을 가진 사람의 승진 연한을 따져보니까 최소한 550년 이전에 세워졌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550년 이전에 단양의 적성면입니다. 산성에 적성비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 야이차라는 사람이 협조한 것에 대한 포상의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성지역 장악에 도움을 준 야이차에 대한 포상을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신라발 잘 들어라 라는 식의 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550년에 적성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551년에 신라가 대규모로 남한강 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강 본류는 475년 이후 475년에서 551년이라는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주고받고 그 공탈을 이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한강 북쪽과 한강 남쪽은 한강 북쪽이 아차산 일원에 있는 고구려 보루로 인해서 고구려가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한성 지역을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왕성을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강 남쪽의 풍납이나 몽촌토성 지역은 백제가 장악하고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파악해 볼 수 있고 같은 475년에서 551년 사이에 남한강 유역을 본다면 475년의 영향력은 남한강 또는 충주고구려에 비해서는 별로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충주고구려의 연대가 아까 449년의 연대까지도 거기 보인다면 5세기 전반 특히 400년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그 교통로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어느 시기에 449년보다 빠른 시기 400년보다 늦은 시기에 남한강 수계를 이용해서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551년에 그 이전에 550년 이전에 단양 적성 지역을 신라가 장악해서 거점으로 삼은 다음에 551년의 대규모 공격으로 고구려군이 밀려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섭섭한 것은 직접 여러분과 대면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범했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과 알고 계시던 내용과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 이메일 주소 또는 제 근무지가 조치원이기 때문에 조치원 학교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제가 월수금 오후 강의 이외에는 거의 연구실에 붙어 있고 이메일은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